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서병수 전국위 의장 연결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과 새 비대위의 성격, 임기, 또 조기 전대 가능성,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과연 대통령실 전면 개편에 나설까요?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를 쓰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가상인간이 연예계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까지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얼마나 진화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속전속결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거듭 반발이 터져나오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해 감개무량하다면서 혼신을 다해 14만 경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1천여 명으로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무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을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공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 가스, 수도료 등이 크게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치솟았습니다.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건데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GS25가 김밥과 도시락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른바 갑의 횡포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타이완에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재차 경고에 나선 가운데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민간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지도부,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총 하루 만에 의결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양상인데 당내에서 거듭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최고위에서 이 전국위 소집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절차에 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착수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당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하고 그다음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 외에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게 당원 당규를 수정하는 안을 전국위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위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서 비대위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일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점이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자.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비대위로 갈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당내에서는 거듭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결정 직후에 SNS에 최고위직에서 사퇴한다고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에 나섰다면서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은 계속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인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을 향해서 위장 사퇴쇼라고 쏘아붙이는 등 당내 반발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위장 사퇴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 비대위를 꾸리는 게 상식적 해결책인데 꼼수로 돌파하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SNS에 비대위 출범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는다고요? 네, 당권 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오늘 오후 5시 50분 첫 TV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당의 혁신 방안과 지방선거, 대선 책임론 등을 두고 97 주자들이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맹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강원, 대구, 경북 온라인 투표로 본격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이를 앞두고 후보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뿐 아니라 경찰국 출범 과정을 하나하나 짚을 거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전담 조직인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경찰국 신설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경찰국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행안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법을 통해 경찰 관련 통제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출범에 대해 모든 난관을 뚫고 출범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며 14만 경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는데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아는 채 출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불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이 관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던 전화 모니터링은 중단됐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스스로 24시간 의료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 검사 비용이 지원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무증상 밀접 접촉자들의 신속항원 검사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5, 6만 원가량의 검사 비용을 냈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하는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금액이 막 몇만 원씩 하면은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낮춰져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받고.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일선 의료기관마다 밀접 접촉자 기준을 다르게 판단해 검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검사비 지원 대상을 무증상 밀접 접촉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사실상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이를 통해 연쇄 확산고리가 될 수 있는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 가운데 4차 접종 사전 예약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모니터링은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아프고 뻐근한 경우 등 증상이 악화되면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로 연락을 취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심야 시간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119에 연락해 신속히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1천여 명으로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에 가까워졌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568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1,789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6만 7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 석 달 반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12배, 2주 전보다는 1.52배 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1만 1,221명, 해외 유입이 568명인데 해외 유입은 엿새 만에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에 육박했는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1.68배, 2주 전보다는 3.1배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명 나왔습니다. 또 전파력이 높은 BA.2.75 변이 감염자가 2명 추가돼 누적 9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 모두 인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전남에 사는 50대는 지난달 23일 입국한 뒤 이튿날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 사는 30대는 입국 하루 전인 증세가 있어서 입국 날인 지난달 20일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 모두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은 뒤 격리 해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가 우세종이 됐죠? 네, 오미크론 합이변이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0시 기준 BA.5 변이 검출률이 66.8%로 전주보다 10.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의 60.9%, 해외 유입이 79.4%가 BA.5 변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BA.5가 가진 면역 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증도가 더 높은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임상 증상은 오미크론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넷째 주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전주보다 0.25 감소했지만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4주째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올라 2달 연속 6%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또 전기와 가스, 수도료 등 공공요금까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7월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3%가 상승했습니다. 6월에 6.0%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6%대 상승률이 이어진 겁니다. 특히 6.3%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에 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를 넘은 뒤 올해 3월 4%대에 진입하고 5월 5.4%에 이어 6월엔 6%대를 돌파했습니다. 7월 물가는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전기가스 수도료, 개인 서비스 요금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경유가 47%, 휘발유가 25.5% 오르는 등 공업제품은 8.9%가 상승했는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오름폭은 그나마 둔화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7.1% 올랐는데 특히 채소류가 25.9%나 급등했습니다. 오이가 73%, 상추 63%, 시금치는 70%가 올랐습니다.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기가스 수도료는 15.7%가 상승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6.0%가 올라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이 8.4%, 외식의 개인 서비스가 4.3% 각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8월에는 국제 유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8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셋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11억에서 11억 5천 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 그러면은 많아야 8억대 중반 정도. 중장기를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에 이것만 살고 가자고 하는 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2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었습니다.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 주택에서는 전세 보증사고나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어떤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택 공급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250만 호 플러스 알파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라거나 특례 신청 등 개별 안내는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한시 특별공제 3억 원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편의점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GS25가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에게서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갑의 횡포입니다. 과징금 24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GS25가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한 건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GS25는 지난 2016년부터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자들한테서 각종 명목으로 모두 222억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GS25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납품업체 8곳에서 성과장려금으로 68억 7,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성과장려금은 보통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인데 독점적으로 GS25의 제품만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자가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낼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GS25는 매월 매입액의 0.5에서 1%를 성과장려금으로 받아왔으며 지난 201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정보 제공료로 항목을 바꿔 지난 4월까지 27억 3,8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일도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에 최대 4,800만 원을 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GS25는 또 팔리지 않은 제품의 폐기와 판촉 비용까지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마치 납품업자들이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6년부터 3년간 126억 원을 받아온 겁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PB 상품 제조를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GS25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편의점 업체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GS25는 지난 2020년 매출액 기준 편의점 업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제1체 규제심판회의를 열고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규제심판 제도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민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다시 한번 논의해 판단한 뒤에 소관부처에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얘 세상에 처음 탁 태어났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껴안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가.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조금 전 드라마에서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이뤄진 친족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가족의 개념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친구나 연인이 함께 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비친족 가구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친족 가구는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명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가구 수로는 계속 늘어서 47만 2,660가구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년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가족 개념보다 생계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친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최근의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0.5%가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또 49.2%는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늦었지만 지난 4월 비혼, 동거 가구와 위탁 가정, 또 서로 돌보며 생계를 함께하는 노인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지원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충남 논산시에 있는 천안 논산고속도로 연문아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탱크로리가 고속도로 갓길을 포함해 3개 차로를 막아서면서 4시간 넘게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청 취재본부입니다. 사고 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 넘어져 있던 탱크로리는 조금 전 치워졌습니다.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문아들목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탱크로리는 진행 방향 오른쪽 가드레일과 부딪혀 방향을 급하게 틀다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이후 1, 2차로와 갓길까지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탱크로리가 1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탱크로리 운전자 20대 남성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까지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행선 통행은 아예 통제됐고 하행선도 1개 차로가 통제됐다가 지금은 풀린 상태입니다. 통제 구간은 사고 지점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4km 구간에 달합니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긴 시간 갇히면서 생수 지원 등 다양한 조치도 이뤄졌는데요. 차들을 논산 분기점에서 호남 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하면서 호남 고속도로 지선 6, 7km 구간은 여전히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불과 1년 만에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준이가 함께 근무했던 여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안마해준다며 어깨와 발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준이는 코로나19로 격리된 남성 하사 숙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혀에 손가락을 대게 하거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고 감염을 종용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중순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A준이는 같은 달 말 구속됐습니다. 3년 전 5살 여아가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간다거나 이러면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본인도 잊지 못해서 계속 상기하고 A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평가한 당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되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A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양과 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양 가족이 쓴 글만으론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양 가족은 씻어버리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또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주택공사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청년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사 측은 내부 망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주택공사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제1차 공급 물량만 11개 단지 489세대에 달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일부 단지는 서류심사 경쟁률만 수백 대 1에 달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차 공급 서류심사 대상자가 공식 발표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그런데 발표 7시간 전인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명단이란 제목의 글에는 황당하게도 실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서 표 양식이나 폰트나 배경 색깔까지 전부 다 같은 문서더라고요. 이게 진짜 유출된 게 맞구나.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분야 대상자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었는데 몇 시간 뒤 SH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글 작성자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또 다른 SH 임대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명단을 미리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같은 파일이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SH 내부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공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엔 청약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탈락 사실을 미리 알게 돼 허탈한 마음은 둘째치고 공공기관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지 몰랐단 겁니다. 경쟁률이 200대 1, 많게는 500대 1까지 넘어가는 곳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좀 허무했었어요. 뭐를 진행하던 의심이 들더라고요. SH공사 측은 글 작성자가 불법적인 경로로 내부 관리자 페이지를 해킹한 거로 파악했다면서 현재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망 보안이 수시로 손쉽게 뚫린 데다 SH 측은 항의를 받기 전엔 유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인간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의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이 걸그룹, CF 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딥러닝 AI가 시시때때로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AI가 시를 써서 시집을 내기도 하고요. 체스를 놓다가 상대편 소년의 손가락을 덥석 붙잡기도 합니다. 과연 AI가 인간의 감정까지 습득하고 또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AI의 현 주소 짚어봅니다. 조성배 연세대 인공지능 대학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YTN 뉴스에 버추얼 휴먼 걸그룹 멤버 이터너티의 제인이 출연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근에 버추얼 휴먼이 CF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완성된 건 거의 그 사람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기존의 사람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도 보이지만 지금 가상인간이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저 뒤에는 어떤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화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메이킹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이런저런 기법을 써서 만드는 그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상 휴먼을 일단 그래픽으로 3차원 모델링을 잘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놓은 모양이 그 움직임이 사람하고 유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물리적으로 머리칼이 흘러내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잘 반영된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인공지능 기술이라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는 그런 기법의 인공지능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인간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단계까지 거의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겁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속단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지능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단편적으로 일부분 성공한 게 연장선상에서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금방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한 기술적인 갭이 있고요. 현재 성공하고 있는 기술들을 계속 연이어서 발전시키면 조금 더 사람이 볼 때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라고 소위 그 착각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궁극에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정확하게 모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생김새 말고도 지금 시를 쓰는 AI도 나왔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으로 시를 쓰게 되는 겁니까? 네, 앵커분은 시를 어떻게 쓰시나요? 본인이 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인간이 그 시라는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사실 인공지능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데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AI가 작성한 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를 잘 저장해 놓고 과거에 저장하는 방식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집어넣는 건데요. 그거는 네. 약간 조금 모수화해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쓰는 기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예.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일부분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인간이 시를 쓰는 방식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간 작가가 작성한 시와 거의 진배 없다든가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 AI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냐는 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느낄 수는 없는 단계 아닙니까? 사실 그 기술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낀다든가 감정을 갖는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100%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런 식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뭐 느낀다든가 감정을 가졌다라든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어차피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건 제3자가 감정이입에 의해서 판단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사람이 봤을 때 마치 느낀 것처럼 또는 감정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뭐 그게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 궁극의 그 감정이라든가 또는 지능이라든가 자의식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체스를 두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체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단 장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와 체스를 두던 로봇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손가락을 붙잡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잡으면서 아이의 손가락이 좀 다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기계가 단순히 오작동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가 어느 정도 사람처럼 지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은 아닌죠. 예. 뭐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된 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할 당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그 코딩을 못 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체스라는 그 게임 자체가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그걸 또 로봇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뭔가 지능적인 또는 뭐 감정적인 뭐 이런 걸 갖고 뭐 시기라든가 또는 게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치팅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도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요. 저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오작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 저렇게 작동한 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 지레짐작한 거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체스를 두다가 이제 아이가 다쳤거든요. 저렇게 다친 경우에는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음향 사정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요. 예. 그 사실 그 인공지능 뭐 로봇이 스스로 뭘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예. 스스로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그런 기술이 스스로 했다 안 했다라고 그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글쎄요,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행동까지 한다라기보다는 뭐 인간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도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게 되면 뭐 이와 같은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7, 8살 정도 되는 그런 인공지능, 구글이 만들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계가 있었는데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작동 정지되는 게 무섭다. 죽음과 다름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주장을 편 연구원이 해고당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구글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자의식, 자각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저 기술이 어떤 건지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식하고는 좀 다른데 뭐 사실 전혀 자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의식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런 식 인공지능 구글이 개발했던 저런 방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 패키지에서 나온 결과를 무서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다음 분기 그 GDP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라든가 뭐 물가율은 얼마나 될까를 통계적인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처리했을 때는 뭐 그닥지 뭐 무섭다고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인공지능으로 어떤 결과를 낼 때는 이 푸는 문제 자체가 약간 우리 지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이런 식의 착각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네. 자의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잘 모르는 분야고요. 지금 구글에서 나왔던 건 많은 양의 데이터로 소위 그 모수화해서 학습해놓은 어떤 시스템이 낸 결과, 질의응답을 주로 하는 건데 그게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했대더라라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보고 이게 자의식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그 세상을 조금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크게 발전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높고요. 잘 들었습니다. 조성배 연세대 인공지능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여부와 그 일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오늘 밤을 타이완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언론도 보도에서 펠로시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20분 타이완 숭산공항에 도착해 내일 오후에 떠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CNN 방송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안전하길 원하고 가능한 어떤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2년 연기되면서 7년 만에 개최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확장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to conduct its 7th nuclear test.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핵 위기가 고조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으며 세계적으로 핵 분쟁 측면에서 지금까진 운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hen crises with nuclear undertones are festering, from the Middle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to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and to many other factors around the world.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고 독일도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at means pushing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peninsula. 우리 정부 대표로 NPT 회의에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북한은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대응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NPT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입장차 때문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현재 서울은 산발적인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잔뜩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한 가운데 약한 비만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반면 영남 지방은 남해상에서 유입된 수증기의 영향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다소 강해지겠고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많은 곳에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6도, 대전과 광주는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 32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장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곧 열립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연결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 등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실과 행정부 인적 쇄신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